안녕하세요. 저는 기후변화 청년단체 GEYK 기기라고 부르고요. 거기서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지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코함 코리아를 이끌고 있는 하지원이고요. 저희는 사람들의 삶을 에코라이프로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교육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청년정책 네트워크 기후환경분과 자원순환 소그룹에서 올해부터 활동하고 있는 최선아이고요. 현재 쓰레기 같은 쓰레기 사진이라는 프로젝트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개로 청년너울이라는 전국 청년 네트워크에서 기후 대응 팀장을 맡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세열 소장이고요. 요즘은 조금 별명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자칭 쓰레기 아이돌 해가 쓰돌이라고 막 붙였다가 요새 또 요걸 또 많이 얻어먹고. 특정 사례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전체 큰 틀에서의 방향성을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 결국은 그러니까 소비를 조장하는 친환경 마케팅은 그린워싱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환경을 표방한다라고 했을 때는 불필요한 물질 소비의 양을 줄이는 소비로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친환경 재질이니까 환경을 고려한 제품이니까 마음껏 써도 됩니다. 환경에 대한 죄책감이나 그립김 없이 그냥 편하게 쓰세요. 이런 식으로 소비자들의 소비를 유도하는 마케팅은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환경에 역행하는, 대표적으로 플라스틱과 종이를 비교했을 때 종이가 플라스틱보다는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종이를 막 써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회용 컵과 일회용 컵을 비교해 보면 다회용 컵이 일회용 컵보다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회용 컵을 일회용 컵처럼 막 써도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의 총 소비, 그러니까 불필요한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우리 소비를 성찰하게 해주는 그런 제품이 진짜 친환경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리배출만 잘하면, 쓰레기만 잘 처리하면 나는 뭔가 환경적으로 대단한 일을 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는 쓰레기 양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다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바다로 가고 뭐 불법으로 태우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버린다는 거는 사실 앞단에서 너무 많이 이제 만들어서 그걸 우리가 사용했기 때문에 버릴 것도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단에서 줄이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엄청 사놓고, 그러면 자원을 다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만드는데 에너지가 쓰이죠. 이동하는데 에너지가 쓰이죠. 그리고 사용하는데도 에너지가 쓰이죠. 그거를 폐기할 때도 에너지가 쓰이는데, 이런 전 과정을 생각하지 않고 마지막 끝단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린워싱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던 적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편의점에서 마카롱이나 이런 거를 생분해 포장지를 사용해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이건 친환경입니다 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생분해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기사를 봐서 플라스틱으로 배출해서 버리느냐 아니면 종량제에 버려지느냐, 근데 그 종량제에 버려진 거를 다른 쓰레기와 어떻게 분리를 할 건지 이런 것도 제대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건 생분해니까 안심하고 드세요 라고 홍보를 하는 것도 그린워싱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작 내용물은 환경에 도움되는 소재가 아닌데 종이 포장지를 썼다고 해서 저희는 친환경이니까 안심하고 구매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그린워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 2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쓰레기 대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중국에 쓰레기를 수출할 수 없고 분리수거를 아무도 수거를 안 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경비실에서는 여러분들이 깨끗이 씻어서 배출을 해야 이제 중국에서도 받아간다. 또 이렇게 더럽게 배출을 하시면은 수거를 안 해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태를 보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 독립서적으로 잘 버리는 법이라는 책을 출판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공식으로 출판이 되긴 했는데, 책을 쓰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잘 버리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잘 씻어서 버리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일본에서 플라스틱을 수입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았을 때 우리나라는 재활용 90%를 넘는 이제 재활용률이다라고 하는데, 진짜로 재활용이 되냐는
또 아니더라고요. 소비자들이 단순히 내가 친환경 제품을 사고 소비를 하고 분리배출을 한다고 하는 거는 자기 위로인 것 같아요. 아, 나는 그래도 뭔가를 하고 있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게 아니고 그린워싱이라든지 친환경 마케팅을 하는 기업이 진짜 친환경인지 고발하는 아카이빙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특정 커피 브랜드에서 최근에 그런 마케팅을 했는데 요새는 또 소비자들이 많이 의식이 높아져가지고 인스턴트 뉴스 같은 거 댓글에 보면은 다회용 컵은 정말 다회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 브랜드 같은 경우는 1년에 몇 번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굿즈를 정말 많이 생산을 하는데 컬렉션을 만드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소비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물론 취미 생활이긴 하지만 되게 많은 소비자들이 예쁜 쓰레기에 대한 거부감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예쁜 쓰레기는 그냥 쓰레기지 예쁜 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쓰레기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다 지금 쌓아놓고 있고 왜 그거를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눈앞에서 사라진다고 없어지는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몇 년 전에 엄마 스즈즈즈는 정말 친환경 회사예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아이가. 그래서 재생 냅킨 쓰고 종이 빨대 하고 하면서 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물어봤더니 자꾸 예쁜 텀블러를 만들어서 시즌별로 계속 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애들 사람들 모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친환경을 마케팅 수단으로 쓰는 것 같다. 나 그러면서 몇 년 전에 아주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 이번에 또 그런 사태가 온 거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뭐 다회용은 친환경이야, 종이는 친환경이야, 막 그런 걸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또 뭐 올페이퍼 챌린지라고 해가지고 막 종이를 쓰는 우리 회사는 친환경 회사라고 한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빅박스에 할 수 있는 포장이 넷박스에 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넷박스를 싣기 위해서 트럭이 2배가 필요하겠죠. 그럼 기름도 2배가 필요하겠죠. 사람도 2배로 일을 해야 되겠죠. 그 넷박스가 테이프에 이렇게 쌓여서 이렇게 들고 오세요.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종이 가방으로 대체를 해요. 근데 종이 가방이 비닐로 코팅되어 있어요? 그 가방이 코팅된 비닐은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들의 눈속임을 하는 마케팅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그러니까 공짜로 나눠주는 것은 자꾸 일회용품처럼 쓰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반려 텀블러, 반려 에코백 이런 얘기를 쓰는데 자기가 진짜 필요한 건 자기 돈 주고 자기 마음에 쏙 드는 걸 사서 오래 쓰는 게 중요한 것이 자꾸 다회용 컵을 쓰라고 싼 텀블러를 사서 안겨주게 되면 그 자체가 일회용품처럼 쓰이면서 환경적으로는 오히려 더 나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쓰레기 줍기가 하나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쓰레기를 줍자 이게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말인데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문제의 본질을 자꾸 덮으려고 하는 뭐 이런 것들도 저는 결국은 그린워싱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플러깅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제 해변에서도 해보고 뭐 산에서도 해보고 공원에서도 해봤는데 차라리 공원이나 산 같은 경우는 쓰레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우면은 아 그래도 좀 깨끗해지는 게 보이는데 바다 가서 한번 해보시면은 바다에서 쓰레기 계속 밀려와요. 그러면서 현타가 와요. 그리고 옆에서 이제 사람들 막 고기 구워 먹고 폭죽 터트리고 하는데 나는 옆에서 쓰레기 줍고 있고 난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그래서 기업에서는 사실 되게 보이기 좋은 행사인 것 같아요. 오프라인으로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고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일회용품이라든지 종이 가방 같은 거를 계속 생산을 하는 기업이 있겠죠. 근데 그 기업이 주로 쓰는 거는 결국에 플라스틱은 석유화학 물질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석유화학 기업이 만약에 우리가 일회용 봉지를 금지를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본인들의 사업이 완전 망가지는 거기 때문에 진짜 본질은 보여주지 않고 친환경적인 행사만 하는 게 좀 안타까운 점이긴 해요. 근데 사람들이 일단 환경을 처음 관심 가지게 되는 거는 이제 쓰레기 문제가 사실 눈에 제일 쉽게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난 쓰레기 줍기를 하고 있어 뭐 분리배출을 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서 이제 환경에 조금씩 관심을 가지다가 아 내가 플로깅 한다고 해서 텀블러를 뭐 쓴다고 해서 이게 단순히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라고 넘어오시는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 나쁘다고 하기는 약간 어렵지만 여전히 그린워싱에 대해서 국민들도 계속 노출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1970년대에 환경 호르몬 문제가 불거지고 하면서 플라스틱에 대한 대중들의 반플라스틱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기업들이
대대적인 홍보 마케팅을 펼치고요. 주요한 방향이 쓰레기를 잘 버리자. 그러면서 쓰레기를 줍자. 이런 캠페인을 벌이게 됩니다. 이 캠페인이 결국 어떤 효과를 낳게 되냐면 쓰레기 문제는 결국은 쓰레기를 버린 사람의 문제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잘 버리게 되면은 쓰레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심리적 효과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산자들의 문제가 쏙 빠져나가게끔 하는 그런 부작용도 나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특히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행사로 하는 주킹 행사는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봉사활동 단체에서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잘 못하는 단체는 보통 담배꽁초나 이런 그 쓰레기를 계속 혼용해서 버리더라고요. 이거를 한 봉투에다가 담아가지고 이미 다 섞일 대로 섞였는데 그거를 나중에 모아서 분리 배출을 하고 마치는 약간 이런 단체가 있고, 제가 또 충격을 먹었던 거는 보통 쓰레기를 하면은 담배꽁초가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저희 팀을 인솔해 주시는 분이 제 눈앞에서 담배꽁초를 하수구에 밀어 넣는 거예요. 저 진짜 그거 보고 완전 경악했거든요. 이런 플로깅 행사를 하시는 분들, 자원봉사 활동 하시는 분들이 주로 플로깅 행사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분들도 약간 플로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자세히 알아보시고 해야 될 것 같고, 담배꽁초나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를 따로 모으고 재활용이 되는 쓰레기는 또 따로 모아가지고 분리배출을 좀 용이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전국 청년 네트워크에서도 플로깅을 기획을 하고 있어요. 이미 시작한 곳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기획을 할 때 자율적으로 할 거지만 이런 거는 지켜주세요 라고 하고, 담배꽁초나 이런 건 따로 모아주시고 좀 깨끗한 거는 또 따로 모아주시고, 모은 것들은 세척할 수 있으면은 세척하셔가지고 분리배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금 전달하고 있거든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플로깅에 관심을 되게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이런 플로깅을 할 때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척해서 버리시고 나눠서 담아주시면 재활용될 수 있는 쓰레기들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뭐 기후변화 관련된 이제 청년활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플로깅 강의 요청이 와요. 꼭 마지막에 그런 내용을 넣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플로깅 10번 하고 100번 해봤자 차라리 플로깅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뭐 민주주의 서울이라는 플랫폼도 있고 정책 제안을 하거나 서명을 하거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책적인 변화가 있어야지. 예전에 빨대 어택 이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개인적인 거 해볼 거 다 해봤는데 개인적인 거로는 조금 바뀌거나 내 주변 사람들이 바뀌거나 개인이 하기에는 힘든 것들이 훨씬 많다는 걸 깨닫고, 정책 제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내부 간담회라든지 그런 데 가서 좀 의견을 내는 거, 의원들한테 문자를 한 통 넣는다든지 전화를 한 통 한다든지 그런 게 생각보다 훨씬 효과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원룸촌에 재활용 정거장을 설치를 해달라라는 걸 저희 분과에서 이제 제안을 했었고, 이제 쓰레기 봉투 실명제라는 것도 제안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쓰레기를 정말 쓰레기처럼 버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선아님하고 같이 사진을 수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쓰레기 봉투가 50리터라고 하면은 거기에 검은 봉투를 붙여가지고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2배 사이즈로 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단순히 쓰레기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 미화원 분들이 거의 100kg 되는 쓰레기를 들다가 이제 허리가 나가신다든지 칼 같은 거를 그냥 버리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걸로 다치시거나 노동 인권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을 해보기도 했고, 청년 참여 플랫폼이 있어서 거기서 직접 정책을 쓰고 그리고 예산까지 편성을 해가지고 제출을 하는 게 있어서 그 플랫폼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2019년부터 서울시 시금고라는 게 있어요. 기후변화에 책임을 지는 투자를 하는 은행에 가점을 달라라는 정책 제안을 했었고, 그걸 한 2년 동안 붙잡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작년부터는 이제 서울시 의원님하고 이제 잘 얘기가 돼서 그분이 조례 개정 발의를 해주셨고, 그게 올해 5월 달에 조례가 개정이 되었어요. 이렇게 이제 목소리를 낸다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저희는 이제 아이들, 청소년들 교육을 하면서 저희 청소년들이 이제 1년 과정의 교육을 받거든요. 특히 작년, 올해는 제품의 전 생애 주기
가지고 이제 어떻게 생산이 되고 어떻게 유통이 되고 내가 또 사용하고 어떻게 폐기가 되는지 전 과정을 이제 보면서 아이들이 지구를 위한 제품을 이제 스스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계 언론에게 교육부 장관인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 교육을 우리는 하고 싶다 뭐 이렇게 이제 편지 쓰는 애들도 있고 그 회사의 대표님께 다 애들이 편지를 써서 다 우체통에 붙여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답장이 오고 근데 이 아이들이 제과점들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과대 포장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제품들을 다 분석을 해서 분석한 거를 다 보낸 거예요. 근데 저희가 보낼 때는 뭐 NGO는 맨날 그러지 뭐 하고 우리 소비자인 아이들은 좋아해 막 이러면서 신경 안 썼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직접 이야기를 하니까 그쪽에서 우리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우리 이런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목소리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번에 저도 상반기에 정책 제안을 조금 많이 했어요. 원룸촌 재활용 정거장이랑 쓰레기통 입양제도 또 실명제 이것도 지금 제안을 했었고 분리배출을 할 때 플라스틱 품목 세분화를 해가지고 배출을 하자 이런 내용도 있었고 그 이후에 서울시 백인백색 토론이나 서울시민회의나 이런 거에도 많이 참여해서 기후환경이나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청년정책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안을 한 거를 홈페이지에 올리고 해당 부서에 전달을 해서 예산 책정을 하고 수용 불수용이 나와요. 같이 냈던 제안들 중에 수용됐던 게 원룸촌 재활용 정거장이었고 많은 부분이 이제 추진 계획 중이다, 뭐 용역 연구 중이다 이런 답변을 받고 불수용된 게 많아서 제가 내년에 더 공부해서 더 좋은 정책으로 내보려고 하고 있어요. 원룸촌 재활용 정거장 같은 경우 사실은 건축주 규제가 강화돼야 돼요. 건축 허가 받기 전에 분리수거함 설치 공간이 확보가 안 돼서 설치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다 편법으로 그 건축 허가를 받다 보니까 그 제도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우리 사회에서 소비자 어택이 어떻게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냐라는 일단은 조금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좀 유행을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다 자발적인 커뮤니티 관심사는 다양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누군가가 이런 어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커뮤니티들이 다 같이 결집해서 힘을 실어주는 민간의 소비자들이 주도하는 그런 자발적인 소비자 어택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끊임없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생산자들이 꼼수를 함부로 쓰지 않게끔 그리고 항상 긴장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소비자 어택의 관점에서는 이런 시민들의 자발적인 커뮤니티와 환경단체들 간의 역할 분담이 또 어떻게 잘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앞으로의 저는 과제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는 서로가 어색해하거나 불편해하거나 감정이 상을 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 꾸준한 연대를 통해서 신뢰를 쌓아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가령 이제 우리 서주빈이라고 해서 또 많이 하는 게 꽁초 어택. 문제는 담배 꽁초를 주워가지고 이것을 담배 회사한테 어떻게 효과적으로 어택할 거냐. 이건데 또 이런 부분들은 또 NGO들이 전략적으로 잘하거든요. 같이 연대가 되면서 같이 기획을 하면 좋은 거거든요. 사실은 담배 꽁초 어택에서 지금 우선순위는 뭐냐면 담배 회사들이 표기를 의무화시켜야 돼요. 담배값의 반은 폐암 걸립니다. 사진하고 담배값 밑에는 친환경 필터입니다. 이렇게 써요. 그게 아니라 반은 이 필터는 플라스틱이니까 절대 꽁초 투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큼지막하게 표시를 의무화시켜야 돼요. 법으로. 이런 것들은 또 그 NGO들하고 같이 기획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조금 더 전략적으로 그리고 좀 더 풍부하게 소비자 어택들이 진행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 친환경 이런 말 들으면 좋은 건가 봐. 이거에 좀 깨어나야 될 것 같아요. 친환경 필터라고 써 있다 그러고 또 무슨 페트병 같은 경우에도 사탕수수로 만든 페트병이어가지고 나는 에코다. 막 이런 것도 있는데 보통은 뭐 바이오 제품들이 많을 건데 바이오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썩어서 좋다라는 건데 땅속의 온도가 적어도 58도 이상, 뭐 9개월 이상 이렇게 유지가 된다 그러는데 그런 땅이 지구상에 없거든요. 어차피 실험실에서밖에 안 썩어요. 그래서 불가능해. 그리고 또 행여 썩는다 해도 걔만 따로 배출하지 않아요. 걔를 택 떼고 버리면은 페트병인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페트병의 재활용을 방해하거든요. 단어 친환경, 녹색, 뭐 에코 이런 거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보는 눈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친환경, 에코
석탄 발전소에도 에코파워라고 붙어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얼마나 사람들이 사실 그 단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건덕지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막 ESG 경영 이런 거 하면서 큰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기업들이 이제 지하철에 막 광고를 내요. 막 2050 탄소 중립에 뭐 힘쓰고 있습니다. 정말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되게 잘하고 있다. 실제로 그런 기업 중에서 기후변화 문제의 핵심인 석탄 투자라든지 뭐 석유 관련돼서 투자하는 곳도 있고, 얼마 전에 그 화장품 회사에서 우리는 에코 패키지야라고 했는데 그 에코 패키지를 벗겨보니까 그 안에 플라스틱이 있었던, 뭐 그렇게 하면서 덜 썼대요, 플라스틱을. 그래서 그런 허위라든지 과장 광고를 했을 때 이거를 처벌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정말 많이 하고 있고, 아니면 그 사례를 좀 모아가지고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만들어서 처벌하자 이런 얘기도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친환경 제품이 아닌데 친환경 제품이라고 홍보하는 이런 얘기들하고, 이런 경우에는 친환경 제품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을 해서 그걸 구분하자 이런 얘기가 될 텐데, 마케팅 측면에서는 사실은 그런 것들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들도 있어요. 친환경,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과 관점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친환경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잣대 자체가 상대적이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서 기준들을 좀 수렴해 나가는 그런 활동들도 저는 앞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바이오 플라스틱도 지금 상당 부분 혼란이 발생하면서 지금 극단으로 가고 있어요. 모든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세주인 것처럼 마케팅이 되고, 이런 마케팅에 대한 반동으로 바이오 플라스틱의 무용론이 나오고, 사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바이오 플라스틱도 생분해가 되는 플라스틱이 있고, 생분해는 되지 않지만 식물로 만든 플라스틱이 있고, 여러 가지 좀 종류가 구분되는데 각각의 역할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분해 플라스틱은, 그러니까 분해가 아예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실험 조건에서만큼 빨리 분해가 안 된다는 것이고, 그럼 생분해 플라스틱은 전혀 무용한 플라스틱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빨리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대체시켜 주는 게 그래도 일반 플라스틱을 쓰는 것보다는 환경적인 개선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대신에 이제 그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대체하는 것은 한마디로 삽질이 되는 것이고, 특히 재활용이 잘 되는 플라스틱을 굳이 지금 재활용이 안 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대체를 해서 환경이 개선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넌센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울 수밖에 없는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사실은 생분해가 되냐 안 되냐 보다는 그 석유로 만들었냐 식물로 만들었냐, 이 원료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식물로 만들게 되면은 그래도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결국은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그에 적합한 재질에 정확하게 대체해 가는 게 필요한데, 지금 자꾸 마케팅이 벌어지면서 자기 플라스틱을 무조건 팔아버리려고 하니까 오히려 소비자 단위에서 혼란만 더 일으키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자꾸 정리를 안 해주려고 하니까, 방치를 해버리니까 지금 더 문제가 커지는 게 있는 거죠. 전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말이 이제 처음 나온 게 유엔 회의에서 30년 전에 1992년도에 이제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때부터 기후 변화 얘기를 계속 했는데, 기후 변화가 지금 기후 위기가 됐어요. 그리고 30년 뒤에 우리는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 그래. 그러면은 30년 동안 우리가 기후 변화를 안 한 게 아닌데 지금 기후 위기가 됐으면 뭔가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왜 잘못됐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데, 이 성찰이 없이 지금 우리 어떻게 가냐? 에너지 계속 써. 근데 재생으로 써. 플라스틱 계속 써. 바이오로 써. 뭐 고기 계속 먹어. 대체육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누리는 걸 그대로 다 누리면서 뭔가 기술이 다 해주겠지? 과학이 다 해주겠지?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들을 만들었거든요. 그럼 효율이 높아진 만큼 에너지 사용량이 줄어야 되는데, 에너지 사용량은 단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거는 그냥 마케팅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려요. 지금 그 거주불능지구 보면은 지금의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이 400년이 걸린대요. 근데 우리에게 시간은
30년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국영수만 열심히 했지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어요. 그거의 기본은 성찰인 것 같아요. 커뮤니티 글들이 올라오는 피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다 보면은 좀 두껍게 있고 에어컨 밑에 있어야 행복하지. 그게 약간 행복의 척도가 되는 것 같아서 안쓰럽고, 문과에서는 인문학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이과에서는 과학기술이 발전이 되어야 되고, 저는 이게 동시에 한 사람이 배울 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학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약간 인문학적으로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은 그게 약간 일종의 그린워싱이 되지 않을까. 언론에서도 잘 보도를 해줘야 될 것 같은 게, 제가 최근에 봤던 게, 우리가 아무리 플라스틱을 배출을 잘하고 페트병을 아무리 열심히 배출을 해도 어차피 가져갈 때는 다 섞어서 가져가더라. 그걸 보고 사람들이 뭐야 내가 해도 별 소용없잖아,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약간 이렇게 현타를 느끼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제 환경부 지침을 되게 자세히 읽어보는 편이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단독주택이나 상가나 이런 연립주택 같은 곳에서는 목요일이나 금요일에만 배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지침이 내려왔다고 알고 있고, 그 플라스틱 뚜껑이랑 고리를 떼어내서 배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환경부 지침을 봤을 때는 그게 제일 베스트고, 쓰레기가 혼입되는 과정에서 오염이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닫아서 버리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뉴스를 보고 난 사람들의 반응은 뭐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었어? 그럼 나는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던 거야? 왜 이렇게 정책이 달라? 언론에서 보도를 해주시거나 뉴스에서 보도를 하실 때도 이게 좀 바뀌어야겠다라는 식으로, 그런 논조로 보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분리배출이라고 하는 거는 선별과 재활용의 일련의 과정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서로 맞아떨어지지 않으면서 결국은 그렇게 엇박자를 내는 거거든요. 투명 페트병을 분리 배출하면 선별장에서 전용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 선별 라인이 깔려 있어야 되고, 재활용 업체에서도 전용 라인이 깔려 있어야 되는데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분리 배출을 해버리니까 이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것들은 시범 사업을 하면서 인프라의 확충과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을 가야 되는데, 그냥 일시적으로 환경부가 지침으로 전국의 모든 아파트는 다 하는 거다. 선별장과 재활용 업체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일시적으로 자꾸 이런 식으로 눈앞에 보이는 정책들만 하게 돼버리면 나중에 이제 이렇게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당장 무엇을 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기후 위기만 하더라도 저는 추상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이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체감하고 내가 당장 실천해야 되겠다라고까지 연결되는 것까지 가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기후 위기를 얘기를 하면서도 사람들한테 그나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쓰레기니까,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죽긴까지, 기후 위기와 죽긴이 연결되는 단계까지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결국은 단계를 결국 밟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위기가 모든 사람들이 절실하게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심화되거나 성찰이 깊어지거나, 근데 성찰이 깊어지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교육밖에 없을 텐데, 그럼 우리의 교육은 어떠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저는 지자체라든 이런 쪽에서 진행되는 교육을 봤을 때 너무 단타 교육들이 많아요. 분리배출 그냥 한 2시간짜리 정도 교육으로 사람들은 바뀌지를 않거든요. 분야별로 풀뿌리에서 활동할 수 있는 소비자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조금 더 집중적인 교육 프로그램들이 좀 더 많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10만 양병설을 주장하듯이 길러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로는 공로나 혹은 플랫폼 같은 것들이 좀 활성화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작은 커뮤니티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같이 모여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러면서 그 속에서 같이 작당 모의가 일어날 수 있는 장들이 좀 많아지면서 결국은 저변이 확대되고 우리의 컨텐츠가 좀 더 풍부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환경 문제 해결은 이제 총론이 아니라 좀 강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후 위기가 심각하다가 아니라 기후 위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와 활동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이냐라는 것들을 또 정부 차원에서도 고민해야 될 거예요. 몇 억짜리 이렇게 프로젝트를 붙는 게 아니라 그런 작은 단위의 커뮤니티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작은 프로젝트들이 저는 많아지는 것도 앞으로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해요. 개인이 뭘 처음부터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기후 위기, 기후 변화
단어만 들어도 되게 딱딱하고 뭔가 어려울 것 같고 그런 심리적인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단체에서는 기후변화를 재밌고 힙하게 풀어보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기후변화라는 활동이 되게 힘들고 어려운 활동이면은 내가 굳이 생업도 힘든데 우울해지잖아요. 사실 기후변화 문제 자체가 어려운 문제고 우울한 문제긴 한데 이거를 그래도 좀 많은 대중들에게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힙하게 풀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해서 하고 있고, 하지원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편함을 인지를 하고 그리고 불편함을 감수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탄소 중립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내가 내뿜는 탄소가 0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단순하잖아요. 저희 단체에서 이제 연말에 워크숍을 할 때 내가 그러면 탄소를 지금 얼만큼 내뿜고 있는지 그거를 계산을 할 수 있는 계산기가 이제 어느 해외 단체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계산을 하고 그럼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은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을지 또 계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하는데 50%도 줄이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사람마다 본인이 포기할 수 있는 게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고기는 굳이 안 먹더라도 따뜻한 집은 포기할 수 없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는 고기는 절대 포기 못해. 근데 나는 조금 추운 환경에서 살아도 괜찮아. 내가 어떤 부분에 불편을 감수를 할 건지, 내가 그동안 쓰던 대로 그리고 살던 대로 살면서 지속 가능한 미래 그리고 앞으로도 똑같은 미래가 올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는 사실 그거는 좀 말하면 멍청한 거 아닌가. 왜냐면 내가 변화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내 미래가 변화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래서 내가 조금 바뀌고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걸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되는데 알고 또 실천을 하고 하는데, 우리 공부 잘하는 법 물어보면은 다들 다 알고 계시지 않으세요? 선행학습 할 수 있으면 좋고 수업 시간에 이제 선생님 말 잘 듣고 집에 와서 뭐 2시간 내에 복습하고 이런 법칙 너무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기후변화도 저는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뭘 할 수 있어요? 일반 시민들도 대충 다 맞출 수, 전기 좀 덜 써야 되고, 근데 이거 내가 해서 바뀌나? 그리고 귀찮아. 바뀌지 않을 거야? 귀찮아. 이 두 가지가 저는 가장 큰 허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덜 쓰기, 뭐 옷 같은 거 덜 사기, 음식도 과도하게 시키지 않기. 그런 것들이 이제 개인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데,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개인적인 실천만 하다 보면 되게 금방 지치기 마련이더라고요. 시스템적으로 변화가 있어야지 개인도 실천을 하고 내가 실천을 하면서 정부한테 아니 내가 이거 플라스틱 빨대를 쓰기 싫은데 정부가 바꿔줘. 나 이거 안 쓰고 있단 말이야. 라고 해야 되는 거지. 나는 플라스틱 빨대를 매일매일 쓰면서 근데 플라스틱 빨대 필요 없지 않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되게 이중적이잖아요. 재밌고 힙하게 저희는 웨비나나 세미나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전문가 초청을 해서 전문가분의 말 듣는 거는 1시간이라고 치면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전문가와 함께 토론을 하는데 한 3, 4명 불러서 소그룹을 만들거든요. 20분 강의 듣고 20분 토론하고 20분 마무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항상 40분 토론하시고 이제 급하게 그 조별로 이제 나왔던 얘기들을 정리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MZ세대들이 교육 받을 때 본인 얘기하고 발표하는 거 이런 교육을 정말 많이 받아서 그런지 소그룹을 하면은 진짜 활발하게 돼요. 그리고 최신 트렌드를 정말 빨리빨리 읽는 거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막 시작이 되면서 오프라인 행사들이 다 취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한 2, 3개월 있었는데 기후변화는 정말 시급한 문제고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떡하지? 그냥 시간을 버리기는 되게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행사를 되게 많이 바꿨고 지금 기획하고 있는 거 이제 게더타운 요새 많이 온라인으로 영화 상영회 같은 것도 하고, 일반 시민들한테는 결국에는 좀 미디어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클럽하우스를 이제 매주 운영하기도 하고, 뉴스레터 요새 핫하다. 뉴스레터 빨리 이제 런칭해가지고 완벽하진 않지만 저희 스타일로 만들고 있거든요. 행사 제목을 하면은 가뿐 져라, 갑자기 분위기 저탄소 라이프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네. 재생에너지 맛집 이런 식으로 행사 제목을 한다든지, 캠페인 이름을 그런 식으로 좀 네이밍으로 일단 MZ 세대들한테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좀 어필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한 연간 3만 명 정도 교육을 시키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게 너무나 굉장히 훌륭한 그런 케이스들이거든요. 독일은 삶 속에 다 교육이 녹아나 있어. 3층에서 5층을 올라가는데 버튼이 안 눌려요. 이상하다, 왜 안 눌리지? 근데 5층에서 1층 누르니까 눌려. 2개 층은 걸어 다니세요. 이런 노티스가
근데 거기에 딱 담겨 있는 거예요. 교육 자체가 아이들이 좀 참여할 수 있게. 그래서 캠프를 온라인 캠프를 했는데 마트에 장을 보러 가. 이제 포장재부터 또 그 외국에서 왔는지 한국 건지 조리는 또 어떤 방식으로 요리를 할 것인지 이 전체가 다 온실가스 배출과 연결시킬 수 있거든요. 피크닉 도시락을 본인들이 만들어서 왜 내가 이걸 만들었냐면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하여튼 했던 적도 있고 한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말 하는 것들 또 MZ세대의 눈높이에 맞춰서 또 어른대로 다 그들 세대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결국 교육은 커뮤니케이션이지 누구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다. 탄소 중립에 성공하려고 그러면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패러다임 전환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북극곰을 위해서나 저 멀리 있는 그 얼음이 녹는 것 때문에 내가 뭔가 희생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는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맛있는 거, 막 맛집 갈 때, 또 아주 아름다운 여행 갈 때, 막 갈 때 힘들고, 막 기차에서 서서 가도 되게 즐겁게 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을 정말 행복하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은 꽃길은 아니다. 하지만 꽃밭으로 가는 길이다. 우리가 누린 이 행복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누릴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성찰하고 우리 스스로가 변하고 그러면서 정말 시스템을 함께 변화시키는 그런 것들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기후 관련 용어들이 되게 어려워요. 외국어나 외래어를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플로깅도 이게 스웨덴어랑 섞인 거잖아요. 제로웨이스트 관련한 전시회인데 다 영어로 적혀 있는 거예요. 한국어로 적을 수 있는 것들도 다 영어로 적혀 있고 근데 그거를 아이들이 보고 전시회를 기획을 하시거나 교육을 기획을 하실 때 용어를 조금 많이 순화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좀 드리고 아이들 교육이 요즘 약간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물론 그 아이들의 어머니나 아버지들을 이제 초청해서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좀 더 윗세대들이 이런 교육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요즘 중고등학생이나 초등학생들도 환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로웨이스트를 하거나 채식을 하거나 플로깅을 한다거나 이런 참여를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부모님들이 너 왜 그거 해? 공부나 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 제가 이제 쓰레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계속 쓰레기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아, 나 이거 보면 너무 화가 나. 이렇게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하면은 너는 비싼 돈 들여가지고 대학 보내놨더니 왜 쓰레기만 보고 다니냐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전 진짜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크랩이라는 유튜브 방송사 채널에서 아프리카에 가면 옷이 강을 이루고 소가 옷을 뜯어먹고 있다. 약간 이런 영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옷 사는 거 좀 줄여야겠다라고 하고 옷을 좀 안 사게 됐거든요. 추석 때 집에 내려갔을 때 옷을 찢어진 옷을 입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엄마가 보고 너는 왜 그렇게 옷을 입고 다니냐고 옷 좀 사라고 그러면서 저를 끌고 이제 옷을 사러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런 걸로 계속 싸우거든요. 제가 부모님 세대들에서 이런 것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본인들이 알고 있는 것과 저희가 알고 있는 것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약간 공감을 못 해주시는 건 알겠는데 적어도 같이 다큐를 봐주신다거나 적어도 자녀분들이 이런 걸 할 때 있어서 무시를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고 같이 교육을 한번 받아보세요. 많은 어머니 아버님들께 좀 이런 것 좀 자녀분들이랑 같이 뭐 교육을 같이 받으신다거나 같이 활동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지배라고 하는 또 쓰레기 관련돼서 활동하는 청년 단체들이 있어요. 그 청년 단체들이 그 환경재단하고 GS 하는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해주는 사업에 있어서 거기 지원했는데 그쪽에서 하려고 하는 게 쓰레기 산에서 춤추겠다는 거예요. 야, 쓰레기 산에서 왜 춤춰? 나 도저히 그걸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우리 활동가는 청년들은 쓰레기 산에 대해서 잘 모른다. 청년들 입장에서 쓰레기 산에 춤추는 기획들이 오히려 되게 효과적으로 쓰레기 문제를 알리는데 도움이 되는 거다. 그 얘기를 듣자 제가 그렇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런데 심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GS 사업 그 심사를 했을 때 내가 제일 젊었고 나보다 더 많은 이분들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청년들의 그 힙한 도전들은 우리는 꼰대로서 이렇게 가르치려 들고 그게 무슨 의미냐 이상하다. 쓰레기 주워 춤추지 말고. 우리는 계속 아무리 하려고 하더라도 그것의 의미, 그것의 정량적 효과가 어떤 거고 이런 거를 하거든요. 이게 참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힙한 청년들이 기획과 관련해서 그 우리 꼰대들이 심사하면서 그런 것들을 싹을 밟아버리는
이런 짓을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많이 안다고 해서 나이 든 사람만을 심사위원으로 배치하면 안 되겠다. 오히려 좀 젊은 친구들도 같이 심사위원으로 같이 참여를 시켜서 의견들이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경과 관련해서 내가 변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회의를 하고 현타가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내가 변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뀐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내가 바뀌지 않으면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실천하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지치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환경 운동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께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환경 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무시하지 말고 같이 동참해 주세요. 좀 더 나은 대한민국과 나은 전 세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미래 식량을 끌어다 쓴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무시하지 마시고 같이 토론을 해주시든지 같이 생각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후변화를 막고 탄소 중립으로 가는 그 길은 꽃길은 아니에요. 하지만 꽃밭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우리가 꽃밭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일단 에코라이프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그 여정을 우리가 좀 열심히 좀 즐겁게 하면 좋겠습니다. 나 하나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같이 실천해 갔으면 좋겠고, 우리는 기후위기를 겪는 첫 번째 세대이자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세대입니다. 감사합니다.